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6, 17, 18대 국회의원과 국회 외통위원장 그리고 제주지사 재선을 지내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님 모시고 대장동 사건의 진실과 종반전에 돌입한 경선 판세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이렇게 너무 늦게 모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경선 가장 뜨신 분이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계신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금 평가들을 저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할 때도 남원정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혁신의 아이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토론 잘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요즘은 아주 부창부수시더라고요. 사모님까지 나서셔가지고 이렇게 예. 또 원 지사님의 후보 경선을 적극적으로 돕고 계시던데요. 강윤영 사모님 정신과 의사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문의시죠, 당연히. 네, 네.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소시오패스, 네. 우리는 흔히 사이코패스만 합니다만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맞습니까? 진단한 건 아니죠. 아,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죠.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의사로서의 말씀을 하셨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명예훼손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는 또 현근택 그쪽 전 대변인하고 방송하다가 뛰쳐나가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소시오패스라는 말의 뜻도 잘 몰라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대구에 역시 유튜브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어요. 아, 예. 사모님이? 근데 진행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온 끝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진행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이중인격자 아닌가요? 지킬 박사와 뭐 하이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도 야누스의 두 얼굴 같던데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그런 그 유형에 대해서는 야누스라고 하지 않고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그래서 소시오라는 게 사회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회성.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상처에 대해서 느낌이 무감각하고 느끼에 공감이 없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재명 그 후보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쪽 굳이 얘기한다면 그쪽이다 다른 쪽이 아니라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 직접 진단을 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의사로서 의견을 표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시오패스인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직업윤리를 들고 일어나는데요. 저희는 직업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이 공적인 영역에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정보, 건강에 대한 판단이 프라이버시냐 아니죠. 공적 영역이냐 이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대통령 후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공적 영역에 있는 분의 정신 건강이라든가 뭐 꼭 정신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그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늘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공개를 해야죠. 만약에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 있다든가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
뭐 꼭 이재명 지사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쪽에 옛날 히틀러도 비슷하고 네. 우리가 역사에서 제일 늘 생각하면 아, 그 연산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뭔가 이상 징후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이 그런 분야에 생각을 대해서 뭐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요. 예. 이번 일이 터져서 보니까 미국에 골드워터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대요. 예, 있었죠. 근데 그 골드워터 후보가 누가 봐도 좀 정신적으로 특이한 행동들을 보이니까 그때 공화당 후보였는데 민주당 쪽에서 정신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아라 했는데 좋다 받자 그래서 검진을 했는데 실제 정신질환 진단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공세를 할 때 이걸 피할 수 있게 골드워터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직접 저 사람이 저 후보가 의심스러우니 진단을 해라 하면 진단을 강제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어 놨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 트럼프 예.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워낙 이 정신과 의사들이 또 거기도 민주당 공화당 갈리니까요. 이게 정신 증세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신 증세에 대해서 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것을 직업윤리 위반으로 처벌한 게 아니라 경고 의무가 있다. 전문가에게는 자신이 이 진단을 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이 사람이 테러를 꿈꾸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놔두면 예. 뭐 집단 어떤 범죄가 생기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더 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으로 미국의 논의는 흘러갔대요. 그래서 오히려 직업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냐 아니면 나아가서는 경고의 의무까지 있는 공적인 영역이냐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해야 이 논의가 우리 사회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잘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또 원 후보님의 사모님까지 나서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거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원 후보님의 전공 분야가 아니시고 원 후보님은 전공이 이번에 대장동 일타 강사입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 예. 그걸로 팍 떴어요. 발굴의 실력을 발휘했고, 야, 저분이 진짜 이 노량진에서 고시학원을 차렸더라면 그냥 떼돈을 벌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노량진에서는 공직자의 비리를 밝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워낙 전문가시고 다 또 그동안 많이 알려졌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제가 보니까 대장동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크게 한 4종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네. 거기에 딸린 고재환, 성남의들 대표, 사장. 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두 사람 다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한성 씨. 네. 여기도 화천대유 지금 대표에다가 예. 천하동인 동인 1호 대표죠.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어지는 사람들이 송영길, 이해찬까지 이어지는 네. 이런 한 부류가 있고 예. 또 한 부류는 김만배, 예. 남욱, 정행학 예. 이렇게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부류는 권순일, 박영수, 예. 곽상도 예. 이른바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네. 또 한 부류가 나타나는 게 성남 주먹 세계를 지배하는 이태호라는 큰형님이 계시고 네. 이준석이라는 네. 중간 보수가 나타나고 박철민이라는 네. 행동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예. 일종의 조폭그룹이죠. 일종의 조폭그룹이 아니라 조폭입니다. 아까 권순일, 박영수, 네. 곽상도 이런 사람들은 김만배가 이야기한 좋은 형님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나쁜 형님들이에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사람들이
또 남청령이라든가 예. 그 성남의 아주 특이한 네네. 현상이죠. 경기 동부연합. 네. 그래서 한 4그룹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대장동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랄까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대장동 아파트를 공공이 그러니까 공공이 같이 개발함으로써 땅값과 행정 절차를 엄청 쉽게 싸게 해놓고는 거기서 늘어난 수익을 특정한 민간인들에게 통으로 다 몰아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그쪽은 일종의 정치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요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은 토건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토건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법조 카르텔, 네. 조폭. 또 이 조폭이 있어야 부동산이라든가 철거 뭐 이런 것은 이 조폭들이 달라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 가서 무자비하게 쫓아내버리고 거기 네, 뭐 네. 어찌고 반항하는 사람들 겁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똘똘똘 뭉쳐가지고 일으킨 이권 그렇습니다. 카르텔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과 공공의 영역, 그러니까 권력과 공직자들하고, 그다음 부동산 개발 세력들하고, 그다음 법조 카르텔하고, 조폭 및 운동권하고, 예. 이렇게가 서로 거대한 이권 그러니까 이익 몰아주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재판에 대한 거래와 조폭 및 운동권들의 서식 자금으로 이게 이용된 의혹이 있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이권과 세력의 저수지. 그 꼭지에 저는 이재명이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당연하죠. 예, 그럼 당연히. 이재명은 예. 왜 이런 거대한 카르텔 이익 이런 사업을 벌였을까요? 나름대로 노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었으니까 이런 거대한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거기서 돈을 민간한테 몰아준 거 아닙니까? 괜히 몰아주겠습니까? 예, 우선은 본인이 이 성남시장이 되고 야심이 있고 그렇죠. 자기와 결탁되어 있는 그 식구들, 과거에 폭력으로 연결된 동네에 많은 그 형님들, 예. 그다음 자신이 법조가 되고 성남의 시장 출마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수많은 운동권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 여기에 대해서 같이 가야만 자기의 야심을 예. 이룰 수가 있고 또 자기한테 다가오는 재판들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재판, 네. 거래. 예. 그러려면은 거래도 해야 하고 뭐 권순일에도 가서 꼬셔야 하고 그렇죠. 맨입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니 변호사- 맨입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이제 주장을. 주장이고 네. 그래 권순일 대법관 한 사람이 거기 와서 1,500만 월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도장 하나만 어디다 꽝 찍어줘도 5천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도장값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무슨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로펌이 10개인가 그 재판에 네. 이재명 예. 또 해경공 김씨 재판에 개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변호사가 한 30여 명 된다는 거예요. 네. 웬만하면 한 3, 40억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부분이 무료 봉사를 했다는 건데 그 말이 안 되고 그런 돈이 필요할 거고 이제 또 본인이 무슨 성남시장이나 하고 도지사나 해가지고 아유 만족하겠다고 모르지만 성남시장 할 때부터 대통령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가장 취약점이 비주류로 아웃사이더로 있었던 것은 운동권이 아니거든요. 운동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권이 아닌데 운동권에 둘러싸여 있죠. 운동권을 끌어온 거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왜 자기도- 이한성이나 이런 사람을 끌어왔겠습니까? 네, 왜 이화영이를 끌어왔겠어요? 왜 이해찬이를 끌어왔겠어요? 네, 네. 거기에 자기 운동권의 부족함을 보완을 했고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 민주당한테도
야, 그 이재명 괜찮아. 예. 그 깜빵에 별 몇 개 못 달았어도 당거나 다름없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인맥들이 지금 저 부분 이렇게 흩어져서 보도돼서 그렇지 예. 상당 부분이 지금 이미 언론에 드러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 킨텍스에 가 있는 우리 조승문 이 성대 운동권의 상당히 중심 인물이 되는 이화영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이라죠. 그렇습니까? 뭐 등등. 그다음 남청년의 그 정희찬 남청년 의장 같은 경우는 수원 월드컵 재단 사무총장 예. 뭐 그 자리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십 명 리스트가 제가 지금 컴퓨터 검색하면 바로 다 나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검찰에서 수사는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수사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거기에서 얻은 배당 수익만도 4,040억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분양 수익도 한 4, 5천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4천억입니다. 예. 예. 그럼 이 엄청난 돈이 어디로 갔을까? 예. 그게 무슨 매덕 같으면 어떻게 숨기고 어찌고 하는데 이 많은 돈 이걸 좀 추적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건 몰라도 이 4,040억.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은 다 자기가 불리한 건 숨기고 거짓말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돈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돈을 추적하는 게 진짜 수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돈에 대해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녹취록과 돈에 대한 찍은 사진을 들고 검찰로 들어가는 바람에 예. 마지못해 지금 수사가 시작된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돈을 추적하는 것도 한꺼번에 20, 30군데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서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찔끔 시작하고 또 한참 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몇백 년 걸릴 겁니다. 이거 추적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경찰은 그것도 4, 5개월을 뭉갠 거 아닙니까? 이게 FIU에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현찰로 2천만 원 이상이 계좌사에 오고 가면 예.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신고가 왔는데도 이게 수사하는 척 하다가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다 그래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돈을 덮어버리고요. 예. 검찰은 휴대폰을 던지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휴대폰을 놓치는 검찰이 됐고요. 이런 검찰 경찰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와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지킨다고 지금 나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의 뭐 지금 대장정 사건과 관련한 어떤 범죄 혐의를 그냥 보통 사람 전문가가 아니라도 찾는다고 한다면은 뇌물을 받았느냐 이 문제 하나고 네. 본인은 이제 이런 한 푼 받은 적 없다. 받았다면 내 몸이 벌써 가루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또 하나는 배임 아니겠습니까? 배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계좌 추적은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동안 늘 관심사가 되어 온 것은 그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녹취록에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네. 그분이 그러면 유동규는 원래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전에 남욱 변호사도 미국에 있을 때는 예. 그 사람 형 동생 하는데 무슨 그분이냐. 그런데 들어와서는 우선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정수도 서울중앙지검장 법사에 나와서 그분은 정치인 그분 아니라고. 남욱도 이재명이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거요. 유동규란 말입니까? 유동규는 이미 700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유동규는요. 69년생입니다. 예. 김만배는 이거보다 5살 위에예요. 근데 5살 밑에 사람을 그분이라고 그래서 다 자기보다 다 아우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 사람 나이들을 다 알고 있는데 5살 밑에를 그분이라고 우리 한국어가 그런 식으로 쓰게 돼 있나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5살 밑에 사람을 그분이라고 했다라는 지금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당연히 우리 국민들도 그분을 이재명 지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만은 경찰이 그걸 밝혀낼 리는 없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권에 떠도는 이야기는 그분이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거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칫하다가는
그분이 이 사람이다. 검찰이 조사해갖고 나오면 아마 야권에서 완전히 탁 쫓는 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은 예, 예. 하나은행의 모 씨가 그분이다. 아. 투자. 또 SK 모 씨가 그분이다. 아. 그렇게 해갖고 그게 딱 나오면은 그분이 그분인데 왜 나한테 그래 하면은 야당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분이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면 누구냐 그렇게만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여기는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예. 그 중에 일부라는 그 700억이라는 그 돈이 어느 사람일지를 너무 좁혀놓고 선입관을 가지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한 거에 그냥 그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나눠주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돈이 워낙 큰 돈을 산더미치가 해가지고 이거를 그 나눠줘야 될 갈래가 여럿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의 그분이 아니라 전체 사건에서의 몸통이 누구구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가는데 예. 저기 길이 하나뿐입니까? 계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 계곡만 가지고 이것만이 천왕봉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네. 원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고 또 거기에 또 캠프에도 TF가 있지 네, 않습니까? 특별팀이 있습니다. 예. 아니 최태원의 동생 최 의원도 그거 돈 빌려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그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싹 빼버리고 정치인 그분은 요거다 요거 우리가 추적해 보니까 요리 돈이 갔더라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 최기원 거기 같은 경우는 그분일 수가 없는 게요. 아니 거기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분할 때 이 기업에서 온 쪽은 완전히 그냥 따돌려 놓고 지네끼리 그 어둠 속에서 따로 돈잔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700억이 금융권이나 기업 쪽이나 이쪽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금융권이나 경제 쪽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모 회장 거다. 예. 거기에 은행들이 많이 참여는 했습니다. 명목상. 예. 그러면은 또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주요한 회장님 여기 좀 그런 가능성은 있고요. 아니 지금 그 홍모 회장이라는 사람 언론인 그 예. 50억 클럽 예. 그 사람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돈 안 넣고도 다 가능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원 후보님이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입니다. 저희는 그런 거에 속을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넣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해갖고 이 사람이다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점이 저는 걱정이 검찰이 하도 워낙 예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도 그 점을 같이 지금 관심을 갖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네. 우선 이게 이재명이가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 유동규, 김만배, 유동규는 배신한 자고 김만배는 전혀 모르고 가장 이 배임 혐의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스모킹건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예. 그런데 그건 자기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은 지난번에 답변이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나 잘 몰랐다. 그건 그 신문 보니까 그렇게 알고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 문제를 놓고 직원과 그 당시는 이제 유동규였겠죠. 환수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갖고 싹 빠져나가 버렸고. 네, 그게 거짓말인 게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정황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15년 그러니까 재선 시장이 되고 나서 유동규가 이 대장동 사업의 기획서를 짜기 위한 특별팀을 만들어요. 그 정영학 회계사 그다음 남욱의 그 후배들인 특히 그 정민용 변호사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계획서를 짜고 여기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문제가 되는데요. 2015년 1월 달에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이재명 시장이랑 유동규 본부장이랑 포함된 일행이 트램 시차라는 명목으로 가서 호주 여행을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이 사업 계획서들이 다 결재가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은 많이 좁혀져 있고요. 저희들이 이재명이 이거를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제 많이 확보를 더 해서 본인들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누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저희들이 그걸 다 맞춰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은 이제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든 당에서 주장을 하든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줘야 이게 말하자면 이재명이를 사법 처리를 하든 뭘 할 텐데 네. 검찰이고 경찰이고 수사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하던 것도 그냥 기각을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기각 사주를 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예. 그래버리고 이재명은 지금 빠져나가버린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선 유동규가 정영학은 자수해서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유동규는 뭐 자살한다 소동 벌이면서 있다가 현재 구속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핸드폰이나 자금 추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 이제 김만배, 그다음 이재명의 측근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이제 계속 점점 조여 들어갈 텐데 시간을 끌고 마지못해서 이게 쉬엄쉬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선 전에 되겠냐 안 되겠냐. 그다음 대선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흐지부지 내지는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예. 이런 그런 걱정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예. 오늘 제가 직접 이재명의 그 위증 그리고 거짓말 예. 그리고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아파트에서 예, 거기도 뭐. 이재명의 그 하부 직원들이 서로 돈이 오고 간 계좌 이런 거를 직접 공개하면서 아, 예. 고발을 직접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아유, 제가 잘하셨습니다. 고발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가서 직접 그 검찰과 상대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려는 것들을 제가 강제를 하고요. 이재명을 불러서 저를 대질시켜달라고 제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아주 잘하셨고 이제 25일 지사직도 사퇴해버리고 또 24일에는 이낙연이하고 만나갖고 아마 뭐 뒤에 합의가 이면 합의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정치인들 그렇게 합의하고 나면 합의각서를 쓰기도 하던데 그게 지켜진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서 네. 뭐 과거 YS도 그랬고 DJP 각서 썼지만 뭐 그 내각제 지켰습니까? 초기에는 이제 뭐 총리도 지고 내각 절반은 주기는 주었습니다만 예. 조금 있다 다 걷어들여 버렸고 근데 이재명이는 각서 아니라 각서 하라비를 쓰더라도 그거 안 지킬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원희룡 의원님 같은 분이 요새 국회의원으로 있어야 하는데 요새 국회의원들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하는 거 보고 야 많은 국민들이 혀를 끌끌끌 찹니다.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저런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제1야당의 어떤 맨파워라고 하면 저 사람들 집권해봤자 뭘 달라지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두 번의 이재명 국감을 보면서 왜 지금 남원장 같은 우리 그 당시 남경필 원희룡 정병구가 아니었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안 나오나요? 이 국민의힘 그 전 무슨 한국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상대방 이재명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사건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그 나오는 신문만 봐서는 이게 어디에 붙은 무슨 의미인지도 잘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국회의원들이 싸잡아서 이게 쓸모없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해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사실 야당 의원들은 죽을 각오로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면 전문가들 그럼요. 백방으로 찾아가지고 현장 뛰고 전문가들 어떻게든 이 구멍을 또 찾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지금보다는 분발하지 않으면 이재명 신발하기 전에 국민들이 우선 이 야당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있을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분노가 올 수 있는데요. 일단 1차적인 분노의 대상은 이재명과 그 뻔뻔스러운 이 집권 세력이지. 물론이죠. 우리끼리 우리 자식들 혼내는 게 우선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저도 잘 아는 바이지만 지금은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안 되면 이재명의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일지 아무도 장담 못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다 우리가 느끼는데. 문재인의 나라는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예. 나라였는데 이재명이 되면요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국감을 한다면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탄력하고 뭐 전문가도 만나고 해갖고 꼼짝 못하게 몰아가야 하는데 이재명이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위증하고 억지 부리고 왜고고 아 그러세요? 그러고 앉아있더라고 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증인도 한 명도 채택 안 해주고 자료도 하나도 제출 안 하고 그리고 저녁 먹기도 전에 위원회 다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야당의 어떤 이 한계 이런 부분까지 여기다 겹치다 보니까 국민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서둘러 덮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는데 그것도 좀 모순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철저는 지금 싹 사라져 버렸고 네. 신속하게 빨리 덮어가지고 이 문제를 끝내라. 네.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자는 게 저쪽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낙연 오고 이제 원팀 이야기하고 뭐 한 27일쯤 문재인 출국하기 전에 또 문재인 이재명 회동하고 그러고 나서 검찰 수사도 뭐 중간간 발표라는 걸로 해서 매듭 짓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누가 후보가 되든 원 후보가 되든 뭐 유승민 후보가 되든 홍 후보가 되든 또 윤석열 후보가 되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다 지금 차곡차곡 쌓아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길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차곡차곡 쌓고 그거 이제 이렇게 꺼내 가지고 공격에 나가면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언론도 딸랑이 언론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래서 정말 특히 이 운동권 세력들은 제가 보니까 선거 기술자들이더라고요. 과연 이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이 대장동 비리를 덮어 나갈 때 대응책이 있을까?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건 없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경선을 하면서도 이 대장동에 대한 특별팀을 우리 캠프 내에 꾸려서 맹렬히 활동을 해왔고 오늘 그 결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제가 후보 대 후보로서 직접 고발을 하는 그런 그 지금 기자회견을 막 하고 오는 길인데요. 제가 이 경선이 뭐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옵니다만 결과에 관계없이 이재명을 본선 토론에 가면 바로 본인이 이 비리의 몸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체 조사를 벌여가지고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을 반드시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맞대결을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피하고 싶은 이재명 집권이라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제가 온 몸을 던져서 제가 헌신해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러려면 본선에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 경선이 나가서 10여일 남았습니다. 10여일. 이재명과 저를 1대1로 붙여주시면요. 몇 번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스스로 자기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거나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 후보님이 과연 나라를 끌어갈 만한 인물인가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모든 것에서 수석 다 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뭐 그런데 꼭 대통령이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꼭 해야 한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고속도로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하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반도체와 정보화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30년, 50년을 생각했을 때 나라를 다시 성장의 반석기에 올려놓을 그런 비전과
국가를 이끌어 나갈 그러한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저는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떻게 나라를 더 부강하게 올리고 이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지금 아이 낳고 내 집 마련하고 교육하고 일자리 마련하면서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함께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고뇌하고 많은 구상과 또 그것을 해나갈 같이 할 사람들을 늘 눈여겨보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라고 제가 국민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과거 같이로 합동 뭐 연설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TV 토론이 너무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 TV 토론을 보면서 주변에서 뭐 윤석열, 홍준표고 뭐고 원희룡이 했으면 제일 낫겠네. 그런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제일 똑똑하고 뭐 논리적이고 또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식견이랄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더라. 그런 평가들도 하던데 물론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 참 좋은데 과거의 이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 시대 정신을 압축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랄까 캐치프레이즈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야당의 4명의 후보들은 뭐가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늘 보고 있는. 예를 들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노태우, 보통 사람들의 시대, YS, 군전종 씨, 군정종 씨 이거 하나면 끝이었습니다. 군정종. 네. 두 번째 DJ 준비된 대통령. 네.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 네. 특검과 반칙이 없는 세상. 네. 이명박 경제 대통령. 박근혜 경제민주화.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해갖고 딱 캐치프레이즈고 이걸 보면 아, 저 사람이 내 시대를 이런 시대를 열겠다. 그게 있는데 원희룡 후보의 그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을 압축한 브랜드가 뭡니까? 네. 저는 깨끗한 힘으로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의 슬로건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길면 안 돼요. 설명은 5자 이내에 돼. 5자 이내요? 그리고 그 텔레비에도 보면 제목 10자 이내에서 다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누굴 칭찬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재명 정책 딱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기본소득 시리즈가 쫙 나옵니다. 네. 어떤 세상을 만들겠냐? 대동세상이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렇게 딱 나와야지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우리 국민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네 분의 그런 정책 공약들을 제가 토론 다 들어봤는데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고 원희룡 후보님은 100조 투입해갖고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먼저 이렇게 살리겠다. 100조 플랜. 이건 있는데 지금 그건 현재의 문제고 원희룡 시대가 뭐냐 말이야. 그걸 캐치프레이즈라든가 뭔가 브랜드로 딱 내놔야 미국 같은데 뭐 케네디다 누구든가 다 하나씩 탁탁 내놓지 않습니까? 공약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우선 국가 찬스와 혁신 성장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로 귀에 한마디에 쏙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국가 찬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부모 찬스를 못 쓰는 사람들은 희망을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이 내일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찬스로 내 집 마련과 교육과 일자리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개인들이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국가 찬스입니다. 이제 본선에 가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한 열흘이면 이제 이 국민의힘 11월 5일이면은 후보가 선출이 되고 사실상 본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탁 오는 그런 게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자기 브랜드를 정치를 평생 하면서 못 만드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인재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또 최근에 잘 아는 김무성, 정몽준, 황교안, 안철수 뭐 새정치라고 내놨었지만 뭐 실천도 못했지만 대부분으로
이렇게 명멸한 정치인들 보면 자기 브랜드를 못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내놓고 국민들한테 내 시대는 이거다. 이게 시합니다. 저는 내용은 준비가 돼 있고요. 근데 그동안에 정책 토론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워낙 이 절박한 이게 앞서고 누가 더 이재명에 대한 이 전투력이 있냐 이쪽에 초점이 가다 보니까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초점이 모아진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지면요. 물론 뭐 표현이 이 뭐 조금 더 저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이런 건 있는데 내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분발은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없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건 아니죠.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바심해서 얘기. 그럼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그러면은 더 좋겠다. 그럼요. 그 얘기죠. 결국 정치라는 것은 언어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는 거는 정말 그 덜 준비가 된 거고요. 거기다가 내 원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건 더 최악이죠. 그렇습니다.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원 후보님은 여러 가지 강점이 참 많으신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는 이런 강점이 있다. 어떤 걸까요? 그래야 나를 뽑아달라고 할 거예요. 모든 그 세 분 다에 비해서 저는 2000년에 30대의 나이에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개혁적인 보수정당 내에서의 개혁적인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경험과 제주도지사로서 하나의 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 바탕에서부터 다져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옆에서 써줘서 학자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과 일을 해본 그런 제 자신의 그 일머리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토론을 하면 아마 느낌들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상대방 후보와 본선에서 TV 토론이나 아니면 검증이 붙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당내 후보들끼리니까 사실은 좀 봐줄 거 봐주고 형님 나보다 위니까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하는 거고요. 민주당하고부터 붙으면 저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도 홍준표 후보님이 아주 원 후보님한테 여러 차례 애를 먹던데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러시던데요. 근데 서로 봐주면서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토론은 이미 몇 차례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보다 품격 있고 질이 수준이 있는 토론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요 전번 토론은 괜찮았죠. 잘됐죠. 홍준표 후보와 저랑 하는 토론을 아주 정책적으로도 심도 있게 하면서 품격 있게.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토론이죠. 그 품자에 입구자가 3개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은 도덕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형수 쌍욕이다 무슨 또 뭐 김부선 사건이다 또 무슨 그 형님 뭐 그런 것 개인적인 그런 것 말고도 지금 대장동 비리라는 엄청난 비리가 지금 터져 가지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단발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사건을 오래 계속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은 도덕성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원 후보님은 아무 흠결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후보는 자기가 크린 후보라고 그러던데 저는 그분은 그렇게 크린 후보는 아니던데요. 뭐 혹시 무슨 가족이라든가 사돈네 8차원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는 특히 공직에 나서면서는 저 자신은 누구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전두환 또 뭐 제가 볼 때는 뭐 옹호라든가 칭송은 아닙니다. 그것도 좀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말 실수가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그 후에 또 이제 더 화를 나게 한 게 무슨 개사고 아닙니까? 어떻게 그 캠프에서도 그런 걸 걸릴 수 있는 장치가 없었는지 그것도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정치 입문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본인이 지금 뭐 거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많은 비판과 그 캠프 내에서도 예. 어쩌다 이랬나 하는 그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가 뭐 더 말을 보태고 할 그런 점은 없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양반이십니다. 점잖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 같으면 이 거품을 무셨을 텐데.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구원투수로 나서셨던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예. 이렇게 회동을 하고 예. 또 뭐 아마 거기서 원포인트 레슨이 아니 있었겠습니까? 아하, 예, 예. 어떻게 봅니까 그럼? 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데 뭐 예.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워낙 그 윤석열 후보가 경험은 정치 경험이 사실 전혀 없다시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검찰로 있으면서 이렇게 이 어깨너머로 보는 정치 또는 정치인들 수사에서 잡아넣는 그때 보는 정치는 야 정치가 이렇게 쓰레기 같고 이렇게 예. 그냥 내가 해도 저렇게 잘할 것 같다 싶지만 막상 들어와 보면 이게 한 발짝 나가기도 지금 앞이 캄캄한 게 정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야말로 그나마 또 사심이 없는 이런 분들이 많은 조언과 그 협력이 필요한 게 정치죠. 어떻게 정치를 혼자 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리 원 후보님은 전에 8강에서도 4강도 들어가기 좀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가뿐히 4강으로 또 들어가셨어요. 죽다 살았죠. 지금 뭐 언론이라든가 또 이렇게 저희 패널들 이런 사람들의 평가, 정치평론가들의 평가를 보면은 3위권으로 진입을 했다. 유승민은 제쳤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는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1위를 할 수 있나요? 자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당은 원래 조직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1, 2위를 달리는 후보들이 좀 우세할 겁니다만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저 대장동 사건 또 이낙연과 이재명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럽고 흉악할 정도까지 그 후보가 나섰기 때문에 우리 후보들 중에서 누가 되든 간에 이재명과 앞으로 5개월 동안 1대1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과 5개월 동안 1대1 대결을 하는 데서 누가 가장 안심하고 강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우리 심사위원들이 마지막에 고민을 하다가 점수를 써내잖아요. 예, 그런 그러겠죠. 면에서는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다. 아직 어렵고 우리 국민들은 그보다는 훨씬 현명하고 예리하고 전략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원희룡이 1등 하지 말란 법이 저는 없다고 없죠. 봅니다. 네. 대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제가 과연 어떤 것들이 국민의 마음속에 실제로 자리 잡고 정말 와닿고 느껴지게 할 건가. 정말 그 느낌이 오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일각에서는 제가 이렇게 TV 토론을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님하고 우리 원희룡 후보님이 뭐 이심전심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연대가 되어 있는 거, 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들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이 또 뭔가 한 팀이 돼갖고 공격수로 나서는 그런 양상이라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절대 한 팀이 될 수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원희룡 후보님이 꼭 대선 후보가 안 되면 나는 정치를 은퇴해야겠다. 뭐 절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이제는 원희룡 후보님이 4강에도 들어오셨고 정치 경력이나 또 제주지사 2번 했고 당대표를 하실 때가 아니냐. 연세도 이제 57세신가요? 네. 얼마든지 차차기를 내다볼 수 있는 뭐 국무총리로 해도 좋고요.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거론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예. 대통령 후보로 뛰는 사람은 그 시점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겠죠. 결례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우리 원 후보님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차차기 가서는 원희룡, 오세훈,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게 붙겠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감은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쟁쟁하게 있다라는 건 그 당의 미래가 박다는 아, 거죠. 좋은 거죠. 네, 국민들이 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 네, 아끼고 키워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원희룡 후보 같은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현실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현명하게 네. 선택해 주지 않겠나. 그래서 좀 높아심에서 제가 여러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네. 예. 네.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니 오늘 아주 그 정말 묵직하고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차분하고 또 대선배로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대답을 뭐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예. 풀어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선배의 애정 어리고 나라에 대한 충정 어린 하나의 코치로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 이것은 시대의 명령이고 네, 거기에서 반드시 저는 수행해야 할 정권 과제입니다. 교체에 저는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사심보다는요. 네. 물론 뭐 후보가 되시면 좋겠지만 설사 안 되시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 뭐 최선을 다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 할수 제가 있는- 1등을 못 한다고 정권 교체의 목표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예. 똑같은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방법만 달라지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한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영신 TV를 통해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원희룡은 보통 여러 가지가 좋은데 아직 저 나이도 있고 또 미래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지도 않느냐, 천천히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나마도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의 그 몸통과 그 속속들이 꿰뚫어서 본선에서 이재명을 대장동 비리와 정책 토론과 도덕성으로 바로 꺾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링에 올라가서 5개월 동안 이재명과 저를 붙여놓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가 있으니까 다음번이다. 이게 사실은 정권 교체에 대한 너무나 안이하고 그냥 좀 쉽게 가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희룡을 쓴다면 2번이 가장 쓰기 좋은 그런 여건이자 때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사 제가 안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저의 이 일편단심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은 염려 마시고 우리 남은 기간 최강의 본선 후보, 우리 국가 운영을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데 우리가 전략적인 그런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의논하면서 최선의 선택으로 원팀이 되십시다.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원희룡 후보님 계속 건투하시기를, 파이팅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